이번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거대 분자를 다룰 텐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다룰 분자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단당류를 시작으로 이당류, 다당류 순서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영상을 쪼개서 만드는 만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분자인 탄수화물에는 당과 당의 중합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형태인 단당류부터 이해를 제대로 해야 이들이 결합을 통해 만들어내는 이당류와 조금 더 복잡한 다당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초가 중요한 법이죠. 단당류부터 보시겠습니다. 단당류는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표현하며 이는 그리스어로 하나를 뜻하는 모노스와 당을 뜻하는 사카의 합성어입니다. 단당류의 화학식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탄소와 물을 구분하여서 적을 수 있고 옆에다가 n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 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탄소의 개수로 단당류가 구분되기도 하죠. 탄소가 물과 결합된 것처럼 보이기에 맨 처음에는 탄소가 물에 수화되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지만 이는 화학식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 과거의 오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실제로 탄소가 물에 수화되어 있지 않고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이제 어느 정도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단당류는 크게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탄소의 개수이고 둘째는 탄소 골격에 붙어있는 작용기의 차이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탄소의 개수부터 살펴보면 n값에는 3부터 7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에 따라 n에 3이 들어가면 3탄당이 되고 4가 들어가면 4탄당, 5가 들어가면 5탄당, 6이 들어가면 6탄당이라고 부릅니다. 즉 탄소의 개수에 따라 n탄당 형식으로 단당류가 분류되는 것이죠. 작용기의 분류는 더욱 간단합니다. 만약 탄소 골격 끝쪽에 알데하이드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알데하이드기가 붙은 당이다. 알도즈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알도즈 할 때 오즈는 당을 나타내는 전미사로 이따도 등장할 예정이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탄소 골격 중간에 케톤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때는 케톤기가 붙어있는 당이다 하니까 케토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조건을 적용하여 다음 당들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단당류의 분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왼쪽에 놓인 당은 몇 탄당이고 작용기가 무엇일까요? 일단 n에 3이 들어가 있으니 3탄당일 겁니다. 또한 알데하이드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알도즈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알데하이드기의 알도와 3탄당의 3을 뜻하는 접두사 트리 그리고 당을 뜻하는 전미사 오즈를 넣어주면 알도 트리오즈에 속하는 대표적인 분자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사 파트에서 해당 과정을 미리 배우신 분들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라는 분자가 매우 익숙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니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놓인 당은 어떤가요? n값은 같기에 이 역시 3탄당이고 케톤기가 존재해서 케토즈입니다. 둘을 합치면 케토 트리오즈가 되는 것이죠. 이 분자 역시 해당 과정에서 등장하기에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처럼 단당류는 탄소의 개수와 작용기의 차이만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단당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당류에는 공통적으로 OH기가 많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극성 분자임을 알 수 있고 물에 아주 잘 녹는 분자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하이드록시라는 단어로 단당류를 수식하는 걸 많은 전공 서적에서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당류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비대칭 탄소의 존재입니다. 비대칭 탄소는 중심 탄소에 4가지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이 결합해 있을 때 해당 탄소를 비대칭 탄소라고 부르며 이때 거울상 이성질체가 생겨난다고 8편에서 설명했었습니다. 단당류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알데히드기를 위쪽에 배치했을 때 비대칭 탄소의 우측에 OH기가 존재하면 D형, 좌측에 존재할 경우엔 L형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체내에 L형이 주로 존재하는 아미노산과 달리 당은 D형이 주로 존재합니다. 당이니까 D 이렇게 암기하시고 아미노산은 그 반대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참 좋겠죠? 이처럼 거울상 이성질체 L형과 D형은 아주 자그마한 차이지만 체내에서는 효소와 반응하는 입체 활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러니 꼭 암기하시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당류는 이처럼 3탄당이 아니라 포도당과 과당처럼
6탄당에 속하는 분자이죠. 그럼 6탄당은 이 D형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3탄당이 6탄당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탄소가 삽입되어야 하는데 이때 탄소는 바로 작용기 아래에 계속해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추가되는 탄소는 양옆에 OH기와 수소를 달고 오는데 이게 OH가 우측에 있을 수도 있고요, 좌측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당의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건 이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6탄당을 한번 살펴보면 작용기 아래에 순차적으로 탄소가 추가되면서 비대칭 탄소의 개수가 무려 4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작용기 아래로 탄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3탄당일 때 L형과 D형을 구분지었던 요 비대칭 탄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맨 아래에 있는 비대칭 탄소의 우측에 OH기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단당류의 L형과 D형을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포도당에서도요, 맨 아래 비대칭 탄소에 OH기가 오른쪽에 있으면 D형입니다. 왼쪽에 있으면 L형이고요. 이와 별개로 위에 있는 탄소에는 왜 형광펜을 칠해 두었을까요? 만약 해당 탄소가 삽입될 때 OH와 H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는 탄소가 삽입되었을 시엔 하나의 방향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너무 아쉽잖아요. 겨우 하나만 반대인걸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를 에피머라고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과 에피머 관계에 있는 당이 그 유명한 갈락토즈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갈락토즈는 에피머 관계다. 그리고 에피머의 정의는 여러 비대칭 탄소 중 하나만 방향이 다른 것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좋겠죠? 그럼 이제 과당을 살펴볼게요. 과당 역시 아래에 놓인 포도당과 동일한 비대칭 탄소의 OH기가 오른쪽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케톤기는요, 하필 2번 탄소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3탄당 형식일 때는 여기에 H로 이렇게 마감되는 형식이겠죠? 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은 잘 보시면 비대칭 탄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소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작용기 아래에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탄소부터 비대칭 탄소가 생긴다는 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밀리면 위치는 포도당이랑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알도즈와 케토즈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도 3탄당이 나와도 4탄당이 나와도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케토즈는 3탄당일 때 비대칭 탄소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당류 중에서 암기해야 되는 당을 몇 가지 찝어드리면 3탄당에서는 글리세르알데하이드와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을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이 두 분자는 해당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5탄당에서는 리보스라는 당,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세요. 핵산의 구성물질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6탄당에서는 포도당과 갈락토우즈, 둘은 에피머 관계고요. 과당까지 세 가지를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 참 몇 개 없죠? 이번 챕터부터 조금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5탄당과 6탄당은 방금 전처럼 이렇게 선형 구조로도 그리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고리 구조로 존재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포도당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형 구조가 고리 구조로 말리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당의 5번 탄소에 있는 OH기의 산소 원자가 비교적 전자가 부족한 알데히드기의 전자를 공격하면서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번 탄소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데 이를 헤미아세탈기라고 부릅니다. 또한 탄소가 골격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약속이기에 간소화된 그림에서는 굳이 탄소를 적어주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제가 적어놓은 그림에서 탄소의 위치를 다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든 책에서는 이렇게 친절히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를 표시해주지 않으니 지금 꼭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과당 역시 수용액 상태에서 고리 구조로 많이 존재하는데요. 말리는 방식은 포도당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과당에서는 5번 탄소에 존재하는 OH기의 산소 원자가 2번 탄소에 존재하는 케톤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포도당과는 조금 다른 고리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또한 결합의 이름도 헤미아세탈기가 아니라 헤미케탈기이죠. 그런데 결합이 형성되기 직전 상태를 보시면 단일 결합은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OH기의 공격을 받는 탄소 이중 결합의 위치가 아래에 존재하면 OH기가 아래로 형성이 되고요. 반대로 이중 결합이 위에 존재할 때는 OH기가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구분해주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포도당에서는 6번 탄소의 CH2OH를 기준으로 OH기가 아래에 있으면 아래니까 알파, 위에 있으면 배 위에 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베타 형태라고 합니다. 아래니까 알파, 안 까먹겠죠? 이거 좀 현타 오네요. 그리고 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OH기가 2번 탄소의 작용기를 공격할 때 이중결합의 위치가 아래에 있으면 OH기가 아래로, 그리고 이중결합의 위치가 위에 있으면 OH기가 위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기준은 CH2OH로 이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알파,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베타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당류에서 단당류 사이의 결합을
공부할 때 이 알파와 베타 폼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니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개념을 보시면 포도당의 선형 구조는 수용액 상태에서 알파 형태도 될 수 있고 베타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평형으로 존재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뜻은 뭐냐면 선형 구조도 적은 비율이지만 존재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포도당의 고리 구조는 알파와 베타를 오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풀려있는 형태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고리형일 때 헤미아세탈기가 풀린다면 다시 알데히드기가 살아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데히드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죠? 바로 반응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알데히드기는 쉽게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당은 수용액 상태에서 고리가 풀려서 알데히드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환원당에 포함시킵니다. 환원당의 개념 어렵지 않죠? 그럼 과당은 어떨까요? 과당도 동일하게 고리 구조가 풀리면 케톤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케톤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알데히드기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당류는 고리가 풀린 상태에서 알데히드기를 가질 수 있으므로 환원당으로 분류됩니다. 단당류 중 포도당은 세포의 주된 연료입니다. 따라서 식품을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데 식품 속 탄수화물들은 주로 이당류나 다당류 형태로 존재하죠. 즉 우리는 결합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배운 단당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즈들이 어떻게 이당류를 이루고 그 이당류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 제작에 동기부여가 되는 댓글도 살짝 쿵 부탁드립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